네, 신용화폐 시대. 신용화폐. 근데 신용화폐고 시대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용화폐 시대입니다. 화폐에서 앞에 신용이 붙었다는 거는 신용, 신뢰, 신용으로 발행한 화폐, 지폐라고 하죠. 이제 달러나 우리가 원화 같은 걸 신용화폐라고 합니다. 바로 전 시간에 제가 현물화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현물화폐는 그걸 어디를 가두든지 그게 다 쓰임새가 됩니다. 하지만 신용화폐는 만약에 그 발행한 당사자나 기업이나 은행이나 또는 국가가 그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찍어낸 화폐이기 때문에 신용화폐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용이란 말 듣는데 신용화폐라는 용어는 다들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 신용화폐란 말이 있는데 잘 쓰이진 않고 실질적으로 제 그 개념은 제가 이제 막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들으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참고적으로 왜 제가 신용화폐라는 이름을 쓰면서까지 왜 신용화폐를 강조하고 이 전 시간에 현물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가상화폐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그룹을 나눈 겁니다. 자, 원론적으로 신용화폐. 말 그대로 그냥 종이화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서화된 화폐. 문서를 신용화된 화폐. 자, 이게 눈앞에 보이는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100달러보다 높은 달러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달러가 제일 높은 지폐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달러죠. 100달러면 우리나라 한 12만원 뭐 그 정도 가나요? 그죠? 한 10만원이 좀 넘죠 일단. 먼저 신용화폐에 대한 최초의 신용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나 달러 같은 엔화, 위안화 여러 가지 각국에서 발행한 화폐에 대해서 이제 그 원론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최초의 종이화폐는 아마 우리가 검색을 치면 대부분이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이 맞나요?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교초라고 많이 알 겁니다. 정확히 하자면 교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교가 교환할 때 교자고요. 지가 종이지자. 교환증. 교환 종이입니다.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래 용어가 교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게 원래 교초라고도 하고 교지긴 하지만 일단 원나라 때 이게 최초로 쓰인 게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 원나라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원나라가 이제 국토가 유럽, 아시아를 넘어서
저기 거의 지중해 근처까지도 거의 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당시 그 한 시대에 이제 있다가 없었는데 보편화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지금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같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그 교지를 가지고 가면 유럽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그게 교육이 가능했어요. 이거 있으면 그리고 또 이런 저기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교지에 대한 이런 요거는 여기서 좀 끊어야겠네. 이게 조금 또 길어지니까 또 강의가 길어지니까 이거 또 3000% 빠지는 건데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그 원나라 이전에 쿠빌라이 칸이 송나라를 멸망하고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이게 좀 한족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한족들이 쓰던 송나라 나라의 한족들이 쓰던 그 당시에 소금 교환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음이라고 하면 더 그것도 연세 있는 분들은 알아듣시구나. 그냥 좀 이게 단독적으로 어음하면 이게 딱 알아듣잖아요. 이게 어음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종이를 이제 딱 줘요. 그럼 이 종이를 주면 저기 그 어디 염전 창고에 가면 거기서 소금이 써 있는 것만큼 교환을 해줘요. 그 종이를 가져가면. 그게 소금 교환권. 이게 옛날 교지라고 해요. 교환할 교, 종이지자에서 교지. 그러면 거기에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격이 되는지 거기에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금 얼마만큼 가져갔을 때 이게 수량이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그 종이가 소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저 소금 창고가 어떻게 바꿔주니까 종이 자체가 소금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소금의 그만큼 이 종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금 그냥 1kg의 가치가 있다고 이 종이가 써 있다고 해요. 그러면 소금 1kg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게 교환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그 종이를 갖고 있으면 저기 소금 창고에 가면 옛날 같은 경우는 소금 창고 같은 경우는 다 황실에서 대부분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 옛날에는 군인도 월급 줄 때 곡물로도 월급을 주지만 대부분 소금으로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고 대부분 그 어떤 나라든지 예전에는 소금은 다 황실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것도 왕실에서 관리를 해요, 다. 그 왕실 보통 보면 대원군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관리를 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옛날엔 그 교환권을 이제 발행을 해요. 황실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금을 갖다가 보관하는데, 보관증을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금을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 황실에서 이게 소금 교환권을 발행을 해줘요. 그럼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오면 다시 소금으로 교환을 해줘요. 좀 비슷하죠. 이게 예전에 쉽게 어음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창고에 맡기는 걸 내가 언제든지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교환할 수 있는 어음적인 좀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송나라 때만 있었냐? 아니요. 송나라 때부터 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역사시대, 선사시대 있잖아. 우리가 말한 선사시대부터 이게 있었어요. 웃기죠. 근데 기록이 이게 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역사 안에는 못 들어가죠. 하지만 이미 우리 선사시대 때부터 이게 이미 이런 고차원적인 이런 금융 시스템이 여기 동양 쪽에는 이미 발달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한반도 쪽 역사가 겁나게 깊어요, 여기가. 요 교지 역사가. 오히려 이게 원래 교지가 역사가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이게 반박하는 학자분들이 겁나게 많을 거라고 하는데,
이 교지가 여기 한반도에서 나간 거예요, 원래. 어음이란 개념, 이 교지, 어음 개념 자체가. 물건에 대한 이게 그 이게 종이가 아니더라도 옛날엔 종이 이전에 그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실로 해서 그 이게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일단 그건 하고 옛날에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종이란 한나라 때 종이가 발견되기 이미 그 이전부터 이거 교지나 교환권 어음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부터. 겁나게 이게 오래된 이게 금융 시스템이에요. 이게 동양 쪽에서는. 이게 그리고 이게 한반도 쪽에서 이 시스템이 이게 중국으로 나가서 이게 중국에서 이제 퍼지고 이제 이게 주변국으로 이제 조금 퍼지고 그런 건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겁나게 저한테 이거 아마 좀 이게 크레임을 거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뭐 증명하라고 하면 없어요. 그냥 일단 그렇게만 저희 알고 계시고 그냥 그냥 믿거나 말거나 정도로 그냥 알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원나라 이전부터 송나라 이전부터 그 이제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이런 어음이나 교지는 이미 그때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제 이게 원나라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교지가 이게 자기네는 왜 그러냐면 원나라가 이제 몽골이 국토가 겁나게 넓잖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뭔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엔 금이나 비단 이제 이런 귀금속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더 해결책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한족 상인들이 이게 보니까 교지 들고 종이대가리 들고 막 물건을 가져가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게 몽골 사람들 보니까 왜 종이대가리 가치가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이게 교환증이라는 개념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몽골 같은 경우도 이제 원나라가 되면서도 이제 군인들한테 월급을 줄 때 이제 어느 순간에 소금으로 주는데 이제 소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지로 줘요. 소금을 직접 이게 대박에다 퍼가지고 이렇게 딱 소금을 이렇게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교지를 나눠줘야 교지를 딱 주면 너 그 급에 따라서 이제 그 병사들 다 급이 따라 이제 시키면 월급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급여를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소금 창고 가서 황시에서 관리하는 소금 창고로 가가지고 이제 저 소금을 바꿔줬으면 소금으로 바꿔줘요 그냥. 그리고 그냥 굳이 소금 창고를 안 가도 그 종이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그거 갖다가 내밀면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다 거기 상인들이 다 받아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몽골 군인들한테 요거 월급을 줄 때 교지를 줘버려요 그냥 교지를. 그러니까 교지를 주니까 이제 이게 그때부터 지폐화가 이제 몽골 전 제국으로 이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교지가 이게 시장에서 흘러 들어가면 어차피 세금을 여러 가지 품목이나 대표적인 이제 소금으로 많이 받죠. 그럼 어차피 소금으로 낼 거 교지를 내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황실 소금 창고에 소금 있으니까 교지만 주면 그거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료나 군인들 월급을 교지로 주고 이제 세금도 이제 교지로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이게 이제 지폐화가 이제 널리 퍼져요. 이게 나중에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게 로마까지도 가요. 이게 교지가. 이것만 있으면 저 나라 가면 소금을 준다고 그냥 누가 가도 그냥 다 줘. 소금을 그냥 그만큼 수량만큼. 그리고 시장에서 다 통한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기축통화가 돼요. 교지가. 이게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게 거의 기축통화처럼 돼요. 최초의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이게 최초의 전 세계 유라시아권 쪽 지중해권까지 해가지고 다 이게 기축통화가 되고 상인들이 이제 이것만 있으면 거기 하면 저거는 하니까 이게 이게 다른 자기의 나라에 있는 현물 화폐가 된 거예요. 현물 화폐 들고 그 원나라 이제 몽골로 가려면 겁나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게 종이째가리만 가지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게 기축통화화가 돼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그 이유가 이게 참 역사가 아니라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이제 이후로도 이게 저기 몽골 황실에서 몽골뿐만 아니라 몽골은 기초적으로 세 개의 저기 나라로 쪼개져 있어요. 저기 쪼개진 게 아니라 다 칸이 네 명이에요. 최고 이제 제일 맏형이 이제 원나라, 우리가 잘 알고 원나라 이 중원권 이게 원나라고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중앙아시아권에 또 그러니까 하나 또 이제 이게 나라가 있어요. 그 따로다. 이게 제국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거 사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몽골에서는 이게 네 개의 이걸 나눈 거예요. 그러면 네 개의 칸이 다 각각 그 자기 그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대신 원나라를 다스리는 칸이 최고 대빵이야. 야, 원나라의 이제 말을 들어야 돼. 칸은 이게 대빵 칸이고 이제 그 이제 서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칸이라는 거야. 중앙아시아 쪽에 하나 있고 이제 유럽 쪽 근처로 하나 있고 저기 어디냐 저기 이슬람권이라고 해나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칸이 이제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사 칸으로 이제 이게 나눠거든요. 이게 원래 동서남북 개념을 해가지고 네 개 칸으로 나눈 건데 이걸 또 역사를 얘기하면 겁나게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교지가 다 이게 이제 발행을 하는 거 이제 이게 소금 창고는 다 갖고 있으니까 저기 모든 칼이나 황실에서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 이게 저기 이제 관료들이 이제 이걸 다 관리를 하는데 황실 거지만 소유는 황실 거지만 이제 관료들이 대부분 관리하죠. 관료들이 관리하는데 이게 보니까 재미 붙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처음에 이게 하니까 막 찍어내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소금 창고에 만약에 이게 한 저기 100톤 정도의 분량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의 분량이 있는데 소금이 그럼 100톤을 교환해줄 교환증만큼만 발행을 해야 하잖아요, 교지를. 근데 막 처음 하다 보니까 100톤, 200톤, 300톤까지도 막 찍으니까 찍어내면서 그 다 자기 돈이니까 막 찍어내니까 이게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이게 관료들이나 이제 황실에서 약간 조정과 황실에서 이제 막 찍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고가 이제 풍족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돈이잖아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그럼 얘네들이 이 교지를 막 찍어내니까 이게 시장에서 통하는 거야. 물차도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100톤만큼만 뿌려야 할 게 처음에 이게 괜찮을까 뭐 200톤, 300톤 이게 소심하게 찍다가 괜찮네. 이제 1000톤, 2000톤, 3000톤 분량까지도 막 빼내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냥 먹히는 거야. 이게 신용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것만 가져가면 소금을 바꿔준다는 이게 신용 자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톤 분량밖에 없는데 막 2000톤, 3000톤까지 막 2, 30배까지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신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면 전복 사업이나 하거나 뭐 복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토목 사업을 하려면 돈이 겁나게 들어요. 이제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하려면 자재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막 하고 싶지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저기 대통령이 불러들이는 게 누군 줄 알아요? 한국은행 총장을 먼저 불러드린대요. 왜냐하면 내가 말이야 한국은행 총장 보고 내가 뭔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찍읍시다. 한국은행 총장 안 됩니다 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게 어디다 똑같. 이건 나중에 이거는 에피소드는 나중에 이건 따로 제가 얘기 드리고요. 그 몽골 이제 황실하고 조정해서 막 돈을 막 재정이 많은 주니까 막 뽑고 싶잖아. 세금을 걷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찍는 거야. 소금 창고에는 100톤밖에 없는데 이제 나중에 1억 톤 막 1억 톤 분량까지도 막 찍는 거야. 얘네들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제 신용의 선을 이제 넘는 거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정도까지 막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소금 창고는 100톤밖에 없는데 막 1억 톤까지도 막 찍어내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잘 통하니까 계속 찍어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소금이 많이 먹고 딱 가보니까 하도 많이 찍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소문이 터지는, 이제 이제 이상한 소문이 하는 거야. 소금 창고에 소금이 없대. 황실 소금 창고에 소금이 없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신용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요즘 저기 유식한 말로 뱅크런이라고 하죠. 이게 은행이 돈이 없어. 다 파산 지경이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막 달려가. 그걸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황실 소금 창고에 소금이 없어. 이제 소문이 났어. 아유, 또 너무내지. 소문이 났어. 그럼 사람들이 막 이걸 가요. 그러면 나중에 소금이 이제 한 톨도 없어. 이제 바꿔줄게. 다 바꿔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제 교지 같은 거 다 이제 집에다가 이제 창고, 저기 뭐냐, 이게 구들장이나 이제 저기 뭐냐, 금고에다 쌓아놓은 교지가 겁나게 많잖아요. 이게 부의 축적에 썼었는데, 이게 이제 소금으로 못 바꾸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로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교지가 이제 교환이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재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원활해서 다시 신교지를 발행하는데, 사람들이 한번 이제 이거 속았잖아. 이제 안 믿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교지를 이제 안 사. 이게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례를 따로 강의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또 계속 이게 되풀이가 돼. 역사는 항상 망각을 하면 또 되풀이가 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원나라가 그 뒤로부터는 교지가 그때 잘 그거 써먹다가 나중에 그 교지 신용을 이제 저기 원나라가 잃어가지고 그 신용을 못 지킨 거죠. 신용을 못 지키니까 이게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 그 뒤부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원나라의 이제 어떻게 몰락하고도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것도 한 요인으로 이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물려가는 그런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신용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딴 것도 아니고 저기 원나라 그 대제국의 황실에서 이거 보증한 신용이 깨졌으니, 여기서 좀 빨리 이제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아요. 천천히 할까요? 이렇게 해서 무분별한 발행은 이게 휴지조가로 가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화폐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 원하는 뭘 저기 하다못해 원나라도 그 소금을 교환권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원한 시장에 가면 다 바꿔주잖아요. 뭐 근데 이게 대체적인 뭘 보증을, 예를 들면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원화가 그냥 바로 휴지조각이 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사례를 6.25 때도 이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는 한번 저기 따로 그거는 설명을 하고요. 이 우리나라는 원화를 많이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가 있는.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평화로운 국가, 절대 평화로운 국가는 말 그대로 휴전국가예요. 아직 전쟁이 휴식인 상태예요. 그냥 전쟁은 언제든지 깨어날 수가 있는 상태가 휴전국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라면 대부분 그 나라 화폐는 일단 거의 휴지 조각으로 다 저기 곤두박질 친다고, 거의 공식처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화를 많이 못 찍어내요. 조금만 많이 찍어내면 그 저기 화폐로서 이게 바로 그 취약점이 바로 드러나요. 그 역사적으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리나라 원화는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화폐가 다 또 거의 비슷해요. 달러를 태환으로 해요. 뭔 소리야? 무슨 달러? 자, 우리 IMF 때 왜 IMF가 왔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IMF가 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 IMF가 지금 97년도니까 지금 20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 몇 년밖에 20년 조금 넘은 세월밖에 안. 자, 외환 보유고가 없대. 달러가 쉽게 말해 달러가 없은 거예요. 왜 큰일 났냐?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가 없는데 화폐를 많이 찍어냈어요. 우리 원화가 그때. 그리고 그 원화가 갑자기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나라 달러가 우리 이제 한국은행 달러가 외환은행이나 한국에 달러가 없는 거야.
이제 원화 가지고 이제 달러를 바꿔주세요. 사람들이 오는데 달러 없어요. 이제 이러는 거야. 자, 여기서 자, 뭔가 좀 이게 캐치가 되나요? 이게 원나라 이게 교지를 가지고 갔는데 소금이 없어요. 그 좀 비슷한 현상이 같지 않나요? 이게 역사가 참 재밌어요. 외환보유가 외환보유. 우리나라는 달러를 태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원화를 찍어낼 때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원화를 찍어내야 돼요. 달러는 외환 달러는 가지고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원화를 막 찍어내잖아요. 저 원나라 소금 창고 꼴랍니다. 참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만 달러를 태환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가는데 이건 또 이쪽으로 하면 또 강의가 또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 저번에 말씀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 세계 그 식민지에서 달달달 그 끌고 모은 유럽이 다 전 세계를 다 지배했잖아요. 식민지 때. 그때 금을 다 달달달 끌어모으는 것 같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초토화된,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 초토화된 나라를 재건하고 거기 독일하고 싸우면서 이제 총 같은 걸 탱크나 비행기를 사들일 때 다 뭘로 했냐. 그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런던 돈을 갖다가 그 영국 돈 갖다가 딱 줘봐. 미국에다가. 자, 돈 줬으니까 너희들 우리 배도 주고 전함도 주고 탱크도 주면 미국 애들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보냐? 니들 나라 망했잖아. 니들 화폐를 어떻게 믿어? 프랑스 니네 망했잖아. 니들 화폐를 어떻게, 영국 니네 화폐를 어떻게 믿어? 이태리도 똑같아. 얘들도 니들 화폐를 어떻게 믿어? 전쟁 나면 일단 그 나라에 통하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이게 부도 달러라고요? 부도 화폐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니네 그 종이 쪼가리 내가 왜 봐도 금 내놔. 금 내놔. 금 딱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물자를 다 대줘. 금 내놔. 그때 이제 그거 다 싹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전 세계 금이 지금 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으로 돈이 겁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금이 다 중국으로 가야 되냐? 그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미국하고 미 연방준비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검정하게 공산품을 겁나게 사들였죠. 하지만 거기다가 준 거는 달러를 줬죠. 금은 안 줬습니다. 미국 얘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역사도 알고 그 금의 그 가치성도 잘 알고 이게 넘어가면 자기의 기축통화가 흔들리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안 넘겨요. 미국과 미 연방준비은행이. 이건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좀 길어지네 강의가. 에이. 원래 15분짜리 강의인데 이거 2배로 이거 들어버렸네. 하여튼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원화 화폐는 지폐는 달러를 태환으로 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넌센스죠. 어떻게 보면 웃기죠 이게. 왜 너무 나라도 지폐를 갖다가 왜 태환으로 해야 하냐. 제가 그걸 설명했습니다. 왜? 금이 다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이제 경찰 국가이면서 기축 통화이기도 하고 이게 모든 금융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한 십몇 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여러 가지 금융에 이런 금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몇 번 기축 통화를 잃을 뻔하는 그런 사건이 한 번씩 발생을 해요. 중간중간에. 미국이 기축 통화가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달러가 이 말하면 그런데 달러가 붕괴가 돼요, 거의. 근데 달러가 붕괴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모든 화폐들이 종이 화폐들이 다 미국의 달러를 이걸 태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달러를 태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화를 찍을 때 자기 외환 보유가 얼마냐 있는 날 그거를 감안하고 그걸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걸 감안하고 찍어야 돼요. 그걸 감안하고 막 찍어내잖아요. 그냥 그 나라가 그냥 저기 그 화폐가 붕괴되고 그냥 바로 모라토리움 선언해야 돼요. 그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처럼 돼버리세요 그냥. 이게 몇 가지 이게 사례를 나중에 이건 한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각국의 지폐들은 다 달러를 태환으로 합니다. 근데 원래 달러가 태환이 왜 기축통화를 왜 이게 세계 기축통화에 가능했냐면 원래 이게 금을 태환으로 했어야 돼요. 그 전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지폐가 금을 태환으로 했어요. 유럽 국가들도 다 기본이 금을 태환으로 해요. 이게 지폐를 찍어내면 여기 밑에 다 써 있어요. 얼마만큼? 안 써 있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금을 태환으로 해요. 근데 그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보통 나라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는 데는 돈이 겁나게 들어가거든요. 돈이 없으면 전쟁에서 바로 그냥 져요. 물자를 보급을 못 해요. 탄알과 폭탄을 못 만들어요. 식량을 못 돼요, 군인들한테. 그럼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힘 깃발 들어야 돼요. 항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국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딱 그 나라 화폐를 겁나게 찍어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화폐가 가치성이 겁나게 떨어져요. 자,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나중에 이게 금이 넘어가면서 이게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금을 태환으로 해서 이제 달러를 하고 밑에다 이제 딱 명시까지 해줘요. 1달러 가면 이 달러를 가져가면 저기 미 연방준비은행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드립니다. 확실히 명시를 해. 그 달러. 지금은 근데 그게 없어지고 금태환법이 이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마치 이게 아직 원나라 그 소금 창고까지는 안다는데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나중에 이게 하긴 간단하게 많이 설명드리면 미국이 이게 잘 보는데 미국이 첫 3당 국가이긴 하지만 자원 배국이에요. 특히 석유가 사람들이 보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 미국 국토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매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일부러 미국은 그 석유를 안 써요. 그냥 그 석유 매장된 것 자체를 그냥 원유 창고로 그냥 딱 생각을 해버려요. 원래 미국은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국가적인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전시가 터지면 최고 많이 필요한 게 원유예요. 그럼 바로 국가에서 뽑아가지고 바로 이게 해서 이게 가능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옛날에 또 역사를 이게 록펜럴 가문의 여고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게 미래학 역사까지도 이게 넘어가는데 미국의 미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금은 태환에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뭘 태환으로 하냐? 미국 국토 밑에 있는 원유가 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태환 수단으로 돼요. 지금 이런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옛날에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막 찍어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이걸 다 짜러 받쳐요. 그런데도 겁나게 많이 찍어내기건 사실이죠. 요즘 양적 완화도 겁나게 많이 하고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자, 이제 제가 뭔 말을 제가 하고 싶은지 이제 약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건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냈고, 금으로도 안 바꿔져요. 그 달러를 지금 얼마나 찍어냈는지 미국에서도 몰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은 화폐 도용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위조 화폐가 이게 기가 막히게 찍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찍어내잖아요. 이게 진짜 화폐처럼 이게 시중에 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약간 감이 잡히시죠. 근데 이 위조 화폐를 미 연방준비은행도 구분을 못해요. 재밌는 현상이죠. 이게. 이 말하면 알겠어 뭐 이거 알겠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살얼음판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에 있는 지폐들은
미국 달러를 태환으로 합니다. 마치 원나라 소금 창고에 있는 소금의 달러를 거기다 쌓은 것 같이 거기만큼 이제 새로운 이제 지폐 이제 교지를 이제 발행한 게 이제 현재 각국의 지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환법은 옛날에 이제 이게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그리고 달러를 얼마 찍어낸지도 모르고 위조 화폐도 이게 겁나게 돌아다녀서 이게 보통 저기 위조 화폐를 찍으면 예를 들어 원화는 잘 안 찍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게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찍어내지 않은 화폐의 장점이 뭐냐면 그 위조 화폐를 쉽게 이게 캐치가 가능해요. 우리가 화폐를 다 보면 동전 말고 이게 종이 화폐를 보면 다 그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 일련 번호만큼 다 찍어내고 다 그걸 한국은행에서는 다 그거를 갖다가 이게 모니터링이 다 돼요.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 컴퓨터가 다 일련 번호를 다 해가지고 이 화폐가 어디 오는데 얼마 다 하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걸 뭐 찢었는데 이게 다 기록까지 빅데이터가 돼 있어요. 이게 그 종이 한 장 한 장까지. 그래가지고 위조 화폐가 들어오면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 그 일련 번호가 없거나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거나 이게 중첩이 되면 위조 화폐인 거 바로 이게 그냥 바로 딱 떠버려요. 그냥 컴퓨터로 그냥 바로 와 위조 화폐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걸 찍어도 우리나라는 이게 화폐를 조금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달러는 그게 안 돼요. 왜? 첫 번째 미 연방준비은행 미국에서 달러를 얼마나 찍었는지 자기네들도 몰라요. 하도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 달러가 그 역사가 더 길잖아요.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그 얼마 찍었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위조 화폐가 기가 막혀요. 근데 위조 화폐가 우리가 원화 같은 경우는 위조 화폐가 아무리 기가 막혀도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중첩되거나 옛날에 그 자료가 있는 게 다 뜨기 때문에 똑같은 아무리 기가 막혀도 그 번호가 똑같은 게 중첩되거나 아니면 그 번호에서 오버한 우리 아직 찍어내지 않은 게 미리 오버해서 나오면 다 걸려요. 은행에서 그냥 그 번호에서부터 다 걸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값은 이게 위조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달러를 다 위패를 하지. 우리는 안 먹혀요. 쉽게 말해서. 수표도 잘 안 먹히겠구나. 이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달러는 그게 위조를 해도 기가 막히게 위조를 하잖아요. 이게 미 연방준비원회도 몰라. 이게 위조 화폐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찍어내는 화폐인지 몰라. 그러니까 위조 화폐가 시중에 이게 옛날에 어떤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반 가까이가 위조 화폐라고는 소리까지도 있을 정도. 왜냐면 자기네들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하도 많이 찍어내면 컴퓨터 데이터 쫙 하면 이게 나중에 역사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지폐 미력사를 좀 봐야 하는데 그 화폐 일련번을 이렇게 하면 그 수량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한 만큼 그걸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느 순간에 그걸 기록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달러 일련 번호가 똑같은 화폐가 이제 이게 미국 연방은행으로 들어와요. 근데 똑같은 일련 번호 화폐 3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련 번호가 있어. 번호가 있는데 3개가 들어왔어. 종이가. 근데 어떤 게 위조 화폐고 어떤 게 진짜 화폐인지 자기네들도 몰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계에 지금 달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해요. 근데 달러가 무너지면 중국 위안화가 귀축통화되고 그게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보통 이런 큰 걸 달러가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하냐면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 화폐가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이거 너무 기네. 원래 이거 말고도 더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신용화폐에 대해서 지금 최초의 신용화폐부터 해가지고 그 종이 이게 원래 달러가 이게 금을 태안으로 넣는 게 종이 쪼가리잖아요.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이건 다 아시는데 그래도 모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원래 로스차일드 가문에 이게 그 이태리인가 어딘가 베네치아인가 어딘가 하여튼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방크에서 그 유래된 거예요. 원래 뱅크가 방크 유래예요. 방크가 뭐냐면 책상을 방크라고 해요. 네, 그 방크에서 이제 저기 유태인들이 여기다 저기 금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이게 해줘요. 원래 저기 옛날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저기 금이 돈이었어요. 지폐가 기존 금을 갖다가 이게 저기 그 방크가 있는 유대인들 이게 샤일록 같은 그 유대인들이 있는 방크에다 그 저기 그 금을 맡겨요. 그럼 내가 금 얼마만큼 맡겼어 하고 그 교환 저기 그 증서를 받아가요. 이제 종이 조각을 받아가요. 그러면 옛날엔 그 금을 받으면 이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금 보관 저기 요를 내야 했어요.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보관료를 내고 그 보관증을 받고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도 그걸 한번 보관증을 주게 이제 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사채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이게 로스차일드가 가문 애들이 이게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금이 한 저기 10kg, 100kg 정도 막 갖고 있어. 이제 방크에서 이게 그럼 100kg만큼만 이게 당연히 이 교환증을 발행을 해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혹시나 하고 이게 조금씩 한 저기 100kg, 200kg, 300kg 분량까지 이게 보관증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사채로 이제 이자 따먹기라고 이제 사채를 빌려줘요. 그럼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게 쏠쏠한 거야. 이게 여기서 이제 뱅크가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종이화폐의 저기 이제 여기 달러의 이제 저기 기본적인 역사, 유럽의 저기 지폐의 역사가 여기 되고 미국의 달러의 역사도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긴 시간인데 그 신용화폐에 대해서 이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